여러분,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챗봇을 떠올립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답이 나오고, 코드를 쓰게 하면 코드가 나오고, 이미지를 만들게 하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데미스 허사비스가 보는 AI는 조금 다릅니다. 그에게 AI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죠. 인간 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고, 자연의 구조를 읽어내기 위한 도구이며, 과학의 속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엔진이죠. 데미스 허사비스는 구글 딥마인드를 이끄는 인물이에요. 알파고로 바둑의 역사를 바꿨고, 알파폴드로 단백질 구조 예측의 난제를 풀었고, 제미나이를 통해 범용 AI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죠. 그리고 이제 그는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은 어디까지 학습될 수 있을까? 생명, 물리, 화학, 날씨, 게임, 인간의 마음까지 우리가 복잡하다고 부르는 세계는 정말로 계산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우리가 충분히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했을 뿐일까? 이번 영상은 데미스 허사비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가 AI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딥마인드가 왜 게임에서 시작해 과학으로 갔는지, 그리고 AGI 시대를 앞두고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데미스 허사비스에게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죠. 일부 자연은 왜 학습 가능한가는 인터뷰의 출발점은 노벨상 강연에서 나온 하나의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자연에서 생성되거나 발견되는 모든 패턴은 고전적인 학습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으로 발견되고 모델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요즘 AI가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 화학, 물리, 날씨, 우주 같은 복잡한 세계에도 어쩌면 학습 가능한 구조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죠. 데미스 허사비스는 이 생각을 알파고와 알파폴드에서 출발해 설명하죠. 바둑에서 가능한 수를 모두 세어보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죠. 단백질이 접힐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무작정 훑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알파고는 세계 최고 바둑 기사를 이겼고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무식하게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대신 시스템은 그 세계의 구조를 배웁니다. 어떤 수가 유망한지, 어떤 접힘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지, 어떤 방향으로 탐색해야 하는지를 모델이 안내해요. 데미스 허사비스가 보기에 이것은 자연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연은 완전히 무작위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진화를 거쳤고, 지형은 풍화와 침식의 긴 시간을 거쳤고, 행성과 소행성의 궤도도 반복되는 물리 과정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는 이것을 일종의 안정적인 것이 살아남는다는 관점으로 보죠. 생명체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많은 형태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패턴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화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는 진화라고 하면 보통 동물과 식물, 유전자와 자연 선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데미스는 더 넓은 의미의 선택과 반복을 봐요. 산의 모양도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를 견디며 만들어진 결과예요. 강의 흐름도 지형과 중력과 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남은 구조입니다. 행성의 궤도도 수많은 물리 과정 속에서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죠. 즉 자연은 아무렇게나 생긴 무늬들의 모음이 아니라 오래 버티고 반복된 구조들의 거대한 기록이죠. 그 기록을 읽어내는 일이 바로 학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패턴은 학습될 수 있죠.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밀리초 단위로 접힌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물리 세계가 이미 그 문제를 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계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라도 자연은 실제로 그것을 빠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이 문제는 정말 계산 불가능한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자연이 쓰는 압축된 구조를 찾지 못했을 뿐인가? 데미스 허사비스는 고전 컴퓨터의 한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 있을 수 있다고 말하죠. 예전에는 단백질 접힘이나 바둑 같은 문제를 풀려면 양자 컴퓨터 같은 완전히 다른 기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알파고와 알파폴드는 일반 컴퓨터 위의 뉴럴 네트워크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AGI는 그 연장선에 놓이죠. 뉴럴 네트워크 위에 또 다른 학습 시스템이 쌓이고 그 위에 탐색과 추론이 올라가면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죠. 데미스 허사비스가 AGI를 만들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는 AGI를 단순히 편리한 비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 과학자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 예를 들면 P 대 MP 같은 계산 이론의 근본 문제, 생명의 정의, 시간의 본질, 의식과 중력의 관계 같은 거대한 질문을 함께 탐구할 도구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에요. 데미스는 지금의 모델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이 모델링 가능한지, 무엇이 정말로 불가능한지, 고전 컴퓨터의 한계가 어디인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파고와 알파폴드가 보여준 것은 인간이 이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도 실제로는 압축 가능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태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거죠. 이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데미스의 관점은 분명하죠. AI는 답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세계 안에 숨어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기계예요. 그리고 자연이 구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2부, VO와 월드 모델, 데미스 허스아비스가 자연의 학습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흥미롭게도 예로 든 것은 단백질만이 아니었죠. 그는 VO 같은 영상 생성 모델을 이야기해요. 영상 생성 모델이 투명한 액체를 만들고 수압 프레스에 눌리는 물질을 표현하고 반사광과 재질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픽셀 복사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미스는 게임 개발을 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물리 엔진과 그래픽 엔진을 직접 만들던 사람에게 액체와 재질과 빛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VO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안에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으로 배워낸 것처럼 보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일관된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다음 프레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하죠. 데미스는 이것을 이해의 한 형태로 보죠. 인간 같은 의식적 이해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세계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모델은 최소한 세계의 어떤 구조를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델이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라는 단어를 더 넓게 다시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설명을 통해 이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예측을 통해 이해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프레임을 그럴듯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물체의 위치, 힘의 방향, 재질의 반응, 사람 몸의 움직임, 카메라와 빛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압축해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부 표현을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월드 모델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부 모델이죠.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액체는 어떻게 흐르고, 사람의 몸짓은 어떻게 이어지고, 빛은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대한 감각이에요. 데미스 허사비스가 보기에 진정한 AGI에는 이런 월드 모델이 필요해요. 단순히 문장을 잘 이어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세계 안에서 계획하고 행동하려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모델이 꼭 로봇처럼 몸을 가지고 직접 움직여야만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지능이 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물리적 몸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 많았습니다. 행동을 통해 지각이 만들어지고 몸을 통해 직관적 물리를 배운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영상 모델은 수동적으로 관찰한 데이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물리적 일관성을 만들어냅니다. 데미스는 이것이 놀랍다고 말해요. 세계의 일부 구조가 관찰만으로도 학습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단계는 더 흥미롭습니다. 만약 생성된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은 더 이상 영상이 아니죠. 플레이 가능한 세계가 됩니다. 게임 개발자였던 데미스에게 이것은 아주 강한 상상력을 자극하죠. VO가 만든 장면 안에서 사용자가 걸어다니고 사물을 건드리고 상황을 바꾸고 모델이 그 변화에 맞춰 세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것은 게임과 시뮬레이션과 월드 모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데미스가 이 상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사와도 연결되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 보지 않았죠. 게임은 규칙이 있는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 안에서 플레이어는 계획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웁니다.
만약 미래의 영상 모델이 이런 작은 우주를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면 게임 개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죠. 개발자가 모든 지형, 모든 애니메이션, 모든 물리 반응을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AI가 세계의 규칙을 배워 장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의미는 교육과 연구에 있어요. 과학자는 가상 세계 안에서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고 학생은 설명을 듣는 대신 현상을 직접 조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월드 모델은 AGI의 핵심 구성 요소일 수 있죠. 세계를 예측하고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고 실제 행동 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능력은 인간 지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데미스 허사비스가 영상 모델의 물리 표현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는 밈 영상이나 웃긴 장면보다 그 안에서 액체와 재질과 몸짓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봐요. 그것은 모델이 세계의 낮은 차원 구조를 잡아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AI 영상은 단지 콘텐츠 생성 도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계를 배우는 초기 형태일 수 있습니다. 3부. 게임에서 나온 지능관, 데미스 허사비스의 지능관을 이해하려면 게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에게 게임은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체스를 두었고 가정용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10대 시절에는 게임 AI를 만들었어요. 그가 좋아했던 컴퓨터는 스펙트럼과 코모도어 아미가였습니다. 그 시대의 컴퓨터는 지금처럼 완성된 소비재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지고 직접 코드를 짜고 직접 규칙을 만들며 놀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게임은 그에게 지능을 실험하는 실험실이었죠. 체스, 바둑, 포커, 문명 같은 게임은 모두 작은 세계죠. 규칙이 있고 목표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명 같은 전략 게임은 데미스의 취향을 잘 보여줍니다. 문명은 빠른 반응만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몇 턴 앞이 아니라 수십 턴 뒤의 결과를 생각해야 해요. 과학기술을 어디에 투자할지, 전쟁과 외교를 어떻게 균형 잡을지, 지금의 작은 선택이 나중에 어떤 구조를 만들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AI 연구와도 닮아 있죠. 좋은 연구 조직은 당장의 벤치마크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한 아키텍처와 연구 문화가 몇 년 뒤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봅니다. 데미스가 게임과 리더십 사이의 연결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게임을 많이 했다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장기 전략을 세우는 감각은 분명 훈련될 수 있어요. 현실의 중요한 결정은 자주 연습할 수 없어요.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일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같은 결정은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전략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미스 허사비스에게 게임은 세계의 축소판이에요.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는 현실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선택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둑은 규칙은 단순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무한해요. 인간 직관과 장기 전략, 형세 판단과 탐색이 모두 필요한 게임이죠.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보여준 37번째 수는 데미스가 말하는 창의성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수는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석해보면 그 수가 왜 강력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AI의 창의성이 완전히 인간 밖에 있는 기이한 현상으로만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인간 기사들의 직관과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고 다시 판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은 그 수의 의미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AI가 인간을 압도한 장면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AI로부터 배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학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AI가 이상한 실험 설계나 낯선 수식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검증해보니 맞습니다. 그때 인간 과학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확장해야 하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AI가 새로운 수를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인간에게 이해 불가능한 신비로 남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최고의 인간 전문가들은 나중에 그 이유를 따라갈 수 있죠. 데미스는 이것을 과학에도 연결하죠. 미래의 AI가 인간 과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설이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과학자는 그것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왜 작동하는지 설명하려고 할 거죠. 게임에서 승패가 검증 장치라면 과학에서는 실험과 예측이 검증 장치예요. 그래서 데미스 허사비스의 세계에서 게임과 과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복잡한 공간 안에서 유망한 방향을 찾고 결과로 검증하고 다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은 개발자와 연구자에게도 중요해요. AI가 제안한 코드를 처음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점점 더 자주 자신의 첫 판단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죠. AI가 항상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강한 검증 능력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단지 좋은 수를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판단을 시험하고 패배에서 배우고 새로운 전략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사람이죠. 데미스 허사비스가 AI 시대의 인간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AI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던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해하고 더 큰 전략 속에 배치하는 능력이에요. 4부 알파고에서 알파이볼브까지. 알파고의 핵심은 탐색이었죠. 모델이 바둑판의 상태를 이해하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가능한 수를 탐색합니다. 모델은 모든 수를 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방향을 더 깊게 보죠. 이 구조는 데미스 허사비스가 말하는 많은 문제에 반복돼요. 거대한 가능성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좋은 후보를 찾는 일이 있죠. 바둑의 다음 수, 단백질의 구조, 프로그램의 형태, 과학 가설, 신약 후보 모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계산 관점에서는 비슷한 얼굴을 갖습니다.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후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후보와 나쁜 후보가 완전히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지형이 있고 기울기가 있고 규칙성이 있습니다. 좋은 모델은 그 지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합니다. 좋은 탐색은 그 지형 위에서 유망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데미스 허사비스의 연구 세계에서는 모델과 탐색이 함께 갑니다. 모델만 있으면 과거를 잘 흉내낼 수 있지만 탐색이 있어야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죠. 문제는 단순한 예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죠. 이미 있는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배우는 것과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면 탐색이 필요하죠. 여기서 데미스 허사비스는 알파이볼브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죠. 기반 모델 위에 진화적 탐색이나 다른 추론 알고리즘을 얻는 방식이에요. 진화는 자연이 사용한 놀라운 알고리즘입니다. 변이하고 조합하고 선택하고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적인 진화 컴퓨팅도 오래전부터 연구됐죠. 하지만 과거의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이 넣어둔 속성의 조합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데미스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현대의 기반 모델과 진화적 탐색을 결합했을 때죠. LLM은 프로그램과 아이디어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해요. 진화적 탐색은 그 구조를 변형하고 조합하며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냅니다. 검증 가능한 문제라면 그 후보를 평가하고 좋은 방향을 다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창의성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 접근이에요. 창의성은 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마법이 아니라 거대한 공간 안에서 새로운 조합과 유망한 방향을 찾는 과정일 수 있어요. 알파고의 37번째 수는 바둑에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알파이볼브 같은 시스템은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의 공간에서 그런 순간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공간을 생각해보면 작은 코드 조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전혀 다른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모든 조합을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반 모델은 사람이 쓴 코드와 논문, 수많은 패턴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후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화적 탐색은 그 후보들을 변형하고 조합하고 실제로 더 나은지 시험합니다. 이 구조가 잘 작동하면 AI는 단순히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의 후보, 새로운 증명의 경로, 새로운 설계 공간을 탐험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새로운 돌파구가 아직 필요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는 그 가능성을 반반에 가깝게 봐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는 두 방향을 동시에 밀고 갑니다.
현재 방식의 규모를 키우고 동시에 새로운 푸른 하늘 아이디어를 탐구하죠. 이 말은 연구 조직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죠. 단순히 더 많은 컴퓨트와 더 많은 데이터를 넣는 회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알파고나 트랜스포머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미스 허사비스가 딥마인드의 강점으로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죠. 지형이 쉬울 때보다 어려울 때, 단순한 엔지니어링보다 진짜 연구가 필요할 때 깊은 연구진을 가진 조직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에요. 5부 알파폴드와 가상세포, 데미스 허사비스가 AI를 통해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과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폴드는 상징적인 사례죠. 단백질 구조 예측은 오랫동안 생물학의 큰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사슬이 접혀 만들어지는 3차원 구조를 갖고 그 구조가 기능과 깊이 연결돼요. 하지만 가능한 접힘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경우를 하나씩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알파폴드는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했죠. 자연에 축적된 단백질 데이터와 구조적 패턴을 학습하고 어떤 형태가 그럴듯한지 예측했어요. 이것이 단지 학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생물학 연구의 속도와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미스 허사비스의 더 큰 꿈은 가상세포입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모든 실험을 하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세포를 시뮬레이션하고 가능성이 높은 실험만 실제 실험실에서 검증하는 방식이죠. 그는 이것을 실리코 실험과 웰랩 검증의 결합으로 봅니다. 이 구상이 중요한 이유는 생물학의 병목을 정확히 겨냥하기 때문이에요. 실험실에서 생명 현상을 확인하는 일은 느리고 비쌉니다. 한 번의 실험에는 준비, 시약, 장비, 시간, 반복 검증이 필요해요. 반면 컴퓨터 안에서 후보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면 실험실은 모든 가능성을 무작정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유망한 가설을 검증하는 곳이 됩니다. 데미스가 말하는 100배의 가속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죠. 과학자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묻지 못했던 질문을 모델이 후보를 좁혀주면 실제로 물어볼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런 방식이 가능해지면 생명과학 연구는 수십 배, 어쩌면 100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상세포의 출발점으로 떠올리는 대상은 효모세포죠. 효모는 단일 세포이면서도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이고 상대적으로 잘 이해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세포 모델을 향한 첫 후보가 될 수 있죠. 알파폴드는 정적인 단백질 구조를 보여준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는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나고 단백질과 RNA, DNA가 상호작용하고 경로와 시간 척도가 얽힙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모든 일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자의 결합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세포 신호 전달은 조금 더 긴 시간에 펼쳐지고 세포 분열과 성장, 질병의 진행은 또 다른 시간 척도에서 나타납니다. 가상세포를 만들려면 이 여러 시간 척도를 하나의 모델 안에서 다뤄야 해요. 정적인 구조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적인 상호작용과 변화의 순서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이자 동시에 성공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알파폴드 3는 이런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알파지놈은 유전 코드의 변화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하려는 방향이죠. 데미스 허사비스에게 이 모든 프로젝트는 따로 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가상세포라는 더 큰 그림을 향한 부품들이에요. 세포를 모델링한다는 것은 생명을 복사한다는 뜻이 아니죠. 생명 현상의 중요한 관계와 동역학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날씨와 유체역학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죠.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같은 유체 문제는 전통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날씨 예측, 허리케인 경로, 액체의 흐름은 모두 엄청난 계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딥마인드의 예측 시스템은 사이클론 경로처럼 복잡한 실제 세계 문제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예는 하나의 큰 주장으로 모죠. 복잡하다고 해서 반드시 학습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자연이 반복해서 만들어낸 구조가 있다면 좋은 모델은 그 구조를 잡아낼 수 있어요. 데미스 허사비스가 AI를 과학의 도구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AI는 인간 과학자를 대신해 결론을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실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가설을 빠르게 좁히고 자연의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6부
AGI와 연구 조직 데미스 허사비스는 AGI의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2030년까지 AGI가 등장할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죠. 그가 말하는 AGI의 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거나 코드를 잘 쓰거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 뇌가 가진 다양한 인지 기능을 폭넓게 맞출 수 있어야 하죠. 학습하고 계획하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도구를 쓰고 여러 분야에 걸쳐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해요. 인간의 뇌는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일반성이 높습니다. 데미스에게 AGI는 이 일반성을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예요. 그가 AGI의 기준을 높게 잡는 이유는 단일 과제의 성능과 일반 지능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델이 특정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특정 코딩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를 같은 뇌로 다룹니다. 음식을 만들고 수학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장기 목표를 세우고 상상 속에서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AGI라면 이런 폭넓은 전환 능력, 즉 문제의 형식이 바뀌어도 계속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스케일링 법칙은 충분할까요? 데미스는 아직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프리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그리고 추론 시점의 컴퓨트까지 여러 축에서 동시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스케일링만 믿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재 방법을 밀어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죠. 하나는 현재 모델의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일이죠. 다른 하나는 아직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 근본 연구,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시스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일이에요. 데미스가 강조하는 것은 연구 문화입니다. 그는 구글 브레인, 구글 리서치, 딥마인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현대 AI의 핵심 돌파구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죠. 트랜스포머, 알파고, 강화학습, 대규모 모델 연구가 모두 그 흐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는 지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쉬운 지형에서는 누구나 빠르게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연구가 필요해지는 순간 깊은 연구진과 장기적 문화가 힘을 발휘해요. 이 관점은 제미나이의 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제미나이 1.5 시기에는 구글이 제품 경쟁에서 뒤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2.5로 오면서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죠. 데미스는 이 변화를 한 사람의 공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연구자와 엔지니어, 제프 딘, 코라이, 오리올 같은 리더들, 그리고 여러 조직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은 팀의 결과로 봐요. 이 대목은 기술 회사의 경쟁이 단순한 모델 하나의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컴퓨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도 필요하죠. 평가 체계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연구팀의 아이디어를 충돌 없이 합치고 제품팀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안전 검토와 출시 속도의 균형을 맞추고 사용자 피드백을 다시 연구로 되돌리는 루프가 필요합니다. 데미스가 말하는 집요함은 밤새 일하는 분위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구, 엔지니어링, 제품, 책임 배포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죠. 그가 한 일은 방향을 정하고 최고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연구와 제품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관리 계층과 관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데미스는 구글 딥마인드를 여전히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려 한다고 말해요. 결정은 빠르게, 출시는 집요하게, 연구 문화는 깊게 유지하는 방식이죠. 동시에 구글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수십억 명이 쓰는 제품 표면이 있죠. 검색,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 유튜브 같은 제품에 AI를 연결하면 연구 성과가 다음날 바로 수많은 사람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조합은 흔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거대한 제품에 연결할 수 있는 곳, 데미스 허사비스가 구글 딥마인드의 위치를 특별하게 보는 이유예요. 7부, 제미나이와 인터페이스 AI 모델이 강해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모델 자체만이 아니죠. 사람이 그 지능을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오늘날의 인터페이스가 머지않아 낡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키보드로 긴 문장을 입력하고 화면에서 답을 읽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은 낮은 대역폭의 입력 방식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쳐도 생각 전체를 기계에 전달하기에는 느립니다. 그래서 그는 오디오, 스마트 안경, 이어버드, 언젠가는 신경 인터페이스까지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입력과 출력의 대역폭을 키우는 거죠.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의도를 전달하고 AI도 더 풍부하게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과소평가된 예술이에요. 아무리 지능이 강해도 그 지능을 꺼내 쓰는 방식이 나쁘면 사용자는 힘을 느끼지 못하죠. 제미나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론 모델이 긴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기다리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린 결과가 정말 더 좋은지 느껴야 해요. 너무 조용하면 멈춘 것처럼 보이고 너무 많은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 복잡해 보죠. 너무 짧게 답하면 무성의해 보이고 너무 길게 답하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문제는 모델 파라미터 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경험의 문제이고 제품 감각의 문제예요. 답이 빠른지,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여줄지, 추론 과정을 어느 정도 드러낼지, 언제 간단하게 말하고 언제 자세히 설명할지, 사람마다 다른 말투와 기대를 어떻게 맞출지, 이 모든 것은 모델 성능과 별개로 제품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평가도 어렵습니다. LM 아레나 같은 공개 비교가 있고 수학, 코딩, 언어, 과학 능력을 보는 학술 벤치마크가 있고 내부 평가도 있죠. 하지만 범용 시스템은 한 가지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딩을 더 잘하게 만들었는데 번역이 나빠지면 문제입니다. 수학 성능이 좋아졌는데 글쓰기 감각이 무너지면 문제죠. 모델이 더 똑똑해졌는데 사용자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데미스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하죠. 한 영역을 올리면서 다른 영역을 망치지 않는 개선, 즉 후회 없는 개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범용 모델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전문 모델은 한 가지 목표를 극단적으로 밀 수 있어요. 하지만 제미나이 같은 모델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목적에 사용하죠. 어떤 사용자는 코딩을 해요. 어떤 사용자는 아이 숙제를 돕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용자는 긴 문서를 요약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같은 성격의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똑똑해야 할 뿐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투와 깊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에는 실제 사용자 신호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쓰는지, 답을 유용하게 느끼는지, 코딩 작업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지, 평균 사용자에게 첫 경험이 어떻게 남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기술 업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AI 이야기만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AI를 깊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첫 AI 경험은 검색 화면의 AI 모드일 수 있죠. 농촌의 사용자, 기술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 전문 용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AI는 도착하죠.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제품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AI를 처음 만나는 입구입니다. 데미스 허사비스가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강한 모델을 세상에 넣는 일에는 연구만큼이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8부. 개발자와 일의 변화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AI가 코딩을 너무 잘하게 되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되는가? 데미스 허사비스는 코딩과 수학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코드는 실행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비교적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수학 문제도 정답과 증명을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모델을 개선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프로그래머가 곧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죠. 데미스가 보는 가까운 미래는 AI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산적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단순히 도구를 켜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개발자는 AI에게 일을 던지고 끝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작게 나누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쓰고 결과를 테스트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시스템 전체의 구조 안에서 판단해요. AI 시대의 개발자는 코드를 덜 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이 설계하고 더 많이 검증하고 더 많이 선택해야 하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판단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프로그래머는 더 강해집니다.
좋은 도구를 붙잡고 자신의 판단력과 결합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능력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의하는 능력, 아키텍처를 잡는 능력, 검증 기준을 세우는 능력, 제품의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 AI가 만든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코딩이 쉬워지면 더 많은 사람이 창작과 개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과학자, 예술가도 자신이 원하는 도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상위권 개발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도구가 강해질수록 그 도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이 변화는 신입과 비전공자에게도 양면적이에요. 한편으로 진입 장벽은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문법과 환경 설정에서 막혔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깊은 이해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AI가 그럴듯한 답을 많이 만들수록 무엇이 실제로 맞는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력은 내가 직접 몇 줄을 쳤는가 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정의했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어떤 위험을 걸러냈는가로 이동합니다. 데미스는 일의 변화가 코딩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보죠. 창작 산업, 기술 산업, 과학 연구, 조직 운영까지 AI를 자기 능력의 일부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슈퍼휴먼에 가까운 생산성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경제의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AI가 과학을 가속하고 에너지 문제를 풀고 신소재와 신약을 빠르게 찾고 로봇과 자동화를 발전시킨다면 희소성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가 올 수 있죠. 데미스는 이를 급진적 풍요의 가능성으로 봐요. 물론 풍요가 자동으로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원이 많아져도 그것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에너지, 재료, 토지, 우주자원 같은 문제에서 큰 제약이 풀리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덜 제로섬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주 진출과 소행성 채굴까지 이야기합니다. 인간 문명이 별들 사이로 확장되고 우주의 의식을 가져가는 상상이죠. 이 말은 허황된 낙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미스에게 이것은 AI의 목적과 연결돼요. AI는 더 많은 광고를 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질병, 기후, 노화, 에너지, 자원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이어야 하죠. 그가 알파폴드 같은 과학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AI의 위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어떤 구체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9부, 안전과 협력. 데미스 허사비스는 AI를 낙관적으로 보지만 무조건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쓰는 표현은 조심스러운 낙관이죠. AI가 가져올 이익은 너무 큽니다. 질병, 기후, 노화, 자원 문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AI가 없다면 인류가 그것들을 어떻게 풀지 걱정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위험도 분명해요.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과학적 방법이에요. 막연한 공포나 무시가 아니라 위험을 더 정확히 정의하고 실험하고 측정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그는 안전 연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GI의 선에 가까워질수록 이 노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태도는 단순한 규제론과도 다릅니다.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도 필요하죠. 국가 간 논의도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위험을 과학적으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모델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도구 사용이 위험해지는지, 어떤 평가가 실제 세계 위험을 잘 예측하는지,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험을 모르면 좋은 정책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을 연구 주제로 보죠. 위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간이 기술을 악용하는 위험이죠. 개인, 범죄 집단 또는 국가가 강력한 범용 기술을 해로운 목적에 쓰는 문제예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 자체가 더 에이전트적이고 자율적으로 변할 때 생기는 위험입니다. 시스템이 목표를 추구하고 계획하고 도구를 쓰고 사람의 의도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문제죠. 두 위험은 시간 척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하죠. 데미스는 오픈 사이언스와 오픈 소스에 우호적이에요. 알파폴드 같은 과학 프로젝트는 연구 공동체를 위해 공개됐어요. 하지만 강력한 범용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요.
과학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전 세계 연구자가 혜택을 봐요. 질병 연구가 빨라지고 생물학자들이 더 나은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 에이전트가 강력한 도구 사용 능력까지 갖게 되면 공개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 생물학적 위험, 대규모 조작에 쓰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데미스의 고민은 자유로운 연구와 책임 있는 접근 사이의 균형입니다. 닫아버리면 혁신이 느려지고 무작정 열어버리면 위험이 커집니다. 좋은 행위자에게는 접근을 열어 혁신과 연구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쁜 행위자가 위험한 목적에 쓰지 못하게 해야 하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쉬운 답은 아직 없죠. 국가 간 경쟁도 문제죠. 렉스 프리드먼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군사적 경쟁 구도가 생길 가능성을 묻습니다. 데미스는 그런 방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맨해튼 프로젝트보다 세른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협력적으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AI는 이중 용도 기술이죠.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 기업 경쟁과 과학 연구가 모두 얽혀 있죠. 그래도 데미스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하는 회사와 사람들 사이에도 중요한 순간에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안전은 기술적 가드레일만이 아니죠. 사회적 신뢰, 국제협력, 연구 문화, 제품 책임이 모두 포함됩니다. AI가 강해질수록 질문은 누가 먼저 만드느냐만이 아니에요. 누가 더 책임있게 배포하고, 누가 위험을 제대로 연구하고, 누가 인류가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느냐도 중요해집니다. 10부. 의식과 인간성. 인터뷰의 후반부는 다시 인간의 근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어릴 때부터 의식과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가 어떻게 상상하고 기억하는지 연구했고, 해마를 중심으로 신경과학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에게 AI를 만드는 일은 인간 지능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실험실에서 뇌를 연구하고 동시에 인공지능체를 만들어 비교해보는 것, 그는 이 모든 접근이 서로 연결된다고 보죠. 의식 문제는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둘째,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 설명은 의식 논쟁의 어려움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면 아픔이 있다고 믿고 기쁘다고 웃으면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도 비슷하고 몸도 비슷하고 뇌도 같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는 이 두 조건 중 하나가 빠져 있어요. 행동은 비슷해질 수 있지만 기반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의 인간은 전례 없는 철학적 판단을 해야 할 수 있죠. 행동이 비슷하고 기반도 비슷하다면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주관적 경험을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AI가 의식 있는 존재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실리콘 위에서 작동하죠. 우리는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두 번째 근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의식 문제는 인간에게 새로운 공감의 시험이 되죠. 전혀 다른 기반 위의 존재가 느낄 수 있는가? 느낀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데미스는 이 질문을 쉽게 닫지 않습니다. 그는 돌고래와 고래의 소리를 학습하는 돌핀 제미나이 같은 프로젝트도 언급해요. 다른 생명체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자기와 다른 지능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죠. 결국 데미스 허사비스가 품고 있는 희망은 인간의 지능과 적응력이에요. 인류는 이미 놀라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사냥과 생존에 맞춰진 뇌로 비행기를 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팟캐스트를 듣고 챗봇과 대화합니다. 이 적응력은 AI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낯설어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랬고, 검색이 그랬고, 영상통화와 번역기가 그랬습니다. AI도 이미 그런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신기했던 챗봇이 오늘은 업무 도구가 되고 내일은 교육과 과학과 창작의 기본 환경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적응의 속도만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로 적응하느냐죠.
오늘의 AI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인간에게 거의 무한한 창의성과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인간들은 놀라울 정도로 깊게 생각하고 배우고 만들고 서로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AI 프로젝트에는 인간주의적 차원, 어쩌면 영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종교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심에 있어야 해요. 파인먼이 말했듯 과학과 예술은 서로 반대가 아니죠. 꽃의 아름다움은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에게 AI도 그렇습니다. AI는 세계의 신비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신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연의 패턴을 배우고 생명의 구조를 모델링하고 인간 지능을 이해하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거대한 질문에 다가가는 도구죠. 그래서 이 인터뷰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기술 전망이 아닙니다. AI의 미래는 모델 크기나 벤치마크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어떤 질문에 쓰는가, 누가 책임 있게 다루는가, 인간은 그 힘을 통해 더 현명해지는가. 데미스 허사비스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AI로 무엇을 자동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AI와 함께 무엇을 이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이 인류의 다음 시대를 결정할 것입니다.